너 미쳤어.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그 말과 함께 쏟아진 욕설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은행 여직원입니다. 어느 날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제 선의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얼마 뒤 은행 앞에 검은 벤츠 5대가 올 줄은.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남 시중은행 앞 대로변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젊은 남자가 노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노인은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이구. 노인이 허리를 부여잡으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매치기가 지갑과 휴대폰을 낚아채는 순간 노인을 밀쳤던 겁니다. 노인은 그대로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소매치기는 그렇게 외치며 인파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점심 외근을 나온 제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급히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갑이랑 휴대폰을 소매치기한테.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고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다친 겁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허리가 좀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노인은 신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제 어깨에 의지해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은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행 로비에 도착하자 동료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노인을 창구 앞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창고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급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이 없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 신분증도 함께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신분증 없이는 어떤 업무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표정에서 깊은 좌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시간 후에 병원에서 어머니 수술비를 선납해야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으시는데 선납금을 내지 못하면 수술이 연기된다는 겁니다. 노인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병원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만 원인데.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서. 노인이 절망적인 표호로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돈을 찾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제 이번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수술이 급하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도움을. 노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어머님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은행 밖까지 모셔드렸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불편한 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 안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지점장이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지점장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지은,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점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점장의 표정을 보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 등 뒤에서 들린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박민준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점장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점장 사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점장은 책상 뒤 의자에 털썩 앉더니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서서 지점장을 마주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지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급하신 일이 있으셔서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사사로이 손님에게 돈을. 정신이 나갔어?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점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거지 연극에 속아서 30만 원 날렸네. 너 은행이 자선단체야? 봉사활동하는 곳이야?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점장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수술이 급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지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병원 예약 확인했어? 신분증 봤어? 보호자 확인은? 지점장이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노인을 믿었던 겁니다. 그저 노인의 절박한 표정만 보고 도와드렸던 겁니다. 봐봐, 대답도 못하잖아. 그냥 사기당한 거야. 전형적인 수법이야. 지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지은, 너 여기서 몇 년째야? 5년이지. 5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게 뭐야? 규정도 모르고 사람 분별도 못해? 지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 달 평가 최하 확정이야. 그리고 월급에서 30만 원 깎을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지점장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하 평가는 곧 승진해서 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급까지 깎인다면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6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모아둔 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절박한 눈빛이 거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고 쓰러진 모습이 연기였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해고야. 알았어? 은행 규정 위반은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지점장이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점장은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지점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주의만 받았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에게 평가 최하와 월급 삭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지점장은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손님을 응대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지점장 눈치를 보느라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저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지점장이 제 창고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30만 원 사기꾼한테 걸린 직원이 아직도 당당하게 일하네. 그 말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 겁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점장이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일일 마감 회의였습니다. 지점장은 회의실 앞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우리 지점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전 직원 앞에서 또 망신을 주려는 건 아니겠죠. 30만 원 사기꾼한테 걸린 바보 직원이 나왔어요. 은행 규정도 무시하고 사사로이 돈을 나눠줬죠. 지점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세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점장의 말이 끝나고 회의가 해산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해 재빨리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사람을 도운 것이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자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지금 퇴근하는 중이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보고 싶어.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준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볼까? 평소 가던 이태리 식당 어때? 거기서 7시에 보자.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알았어. 이따 봐.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준혁만큼은 저를 이해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준혁은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7시 정각, 저는 평소 자주 가던 이태리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준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준혁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여기. 준혁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역시 준혁은 제 표정만 봐도 알아챘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 오늘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고 쓰러진 노인, 30만 원을 건넨 일, 지점장의 질책, 전 직원 앞에서 당한 망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다가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고 평가도 최하로 떨어뜨린대요. 제가 말을 이었지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든 아니든 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야. 그게 잘못이야? 아니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선한 마음이야. 준혁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혁은 항상 이렇게 제 편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부모님도 당신 같은 며느리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항상 이렇게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준혁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제 편이네. 세상에서 오빠만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그리고 있잖아. 그 어르신 진짜 급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 사기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절박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나저나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참 문제네. 직원을 그렇게 대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준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혁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힘없는 직원들한테는 갑질하고 위에는 아부하고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지.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지점장의 일상적인 갑질, 불합리한 업무 지시,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니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준혁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준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고마워. 저는 준혁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누니 오늘의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습니다. 준혁은 제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없었다면 오늘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기다려. 중요한 전화 한 통만 할게. 금방 올게.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업무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에도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로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라 업무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준혁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하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마친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조금 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오늘 있었던 일 말씀드렸어. 당신 이야기를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준혁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야기 자랑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 들으시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하시더라. 당신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귀하다고.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훌륭해요?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꼭 만나보고 싶어 하셔. 곧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도 서울에 올 일이 있으시대.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부모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혁은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준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도 힘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일해. 준혁의 응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내일을 맞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준혁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노인분의 어머니 수술이 잘 되셨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준혁의 격려 덕분에 오늘은 당당하게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지점장이 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팔짱을 낀 채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반성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또 사기꾼 찾으려고. 지점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아침 업무 준비를 하는데 지점장이 제 창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은, 오늘부터 창고 정리해. 창고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을 테니까. 내가 고객 응대하면 또 30만 원 날릴까봐 걱정돼서. 지점장이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창고 정리는 신입 직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5년차 직원인 제가 창고 정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징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창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조명도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을 옮기고 먼지를 닦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점장이 창고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 사기꾼 또 올까봐 걱정되네. 이번엔 50만 원 달라고 하려나? 아니면 100만 원? 지점장이 지나가면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한 괴롭힘이 올 게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나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평소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동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점심 같이 먹을래? 자리 좁은데.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 나 약속 있어. 미안. 먼저 갈게. 다른 동료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도 다 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도 급한 일 있어서. 또 다른 동료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점장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저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밥을 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지점장과 마주쳤습니다. 지점장은 다른 간부 직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30만 원 사기꾼한테 걸린 우리 지점 스타 직원이네. 다들 조심하세요. 저 직원 창고 가면 돈 날릴 수 있어요. 지점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부 직원들이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후에도 창고 정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중간중간 지점장이 내려와서 확인했습니다.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신입사원도 더 빠르겠네. 지점장이 핀잔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만 원 날린 직원이 아직도 당당하게 여기 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지점장이 손님들이 있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몇몇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견디자.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런 날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점장이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점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지은, 창고 다 정리했어?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느린데? 오늘 안에 다 끝내.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 청소 아주머니가 오늘 안 오셨어. 각층 화장실 다. 지점장이 명령했습니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청소는 제 업무가 아니. 제가 말하려 했지만 지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말댔고야.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그만둘래?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정리부터 시작해. 화장실도 깨끗하게.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니까. 지점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와 각층 화장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니 몸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옷에는 먼지와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 나오는데 지점장이 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가 퇴근하는 걸 지켜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계속 창고 정리해. 이번 주 내내. 아니, 이번 달 내내 할 수도 있어. 지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기꾼 잘 봐줬더니 맞들였나 봐. 다음엔 100만 원짜리 사기꾼도 도와줄 거야. 기대되네. 지점장의 조롱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준혁에게 매일 힘든 이야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제 하소연을 매일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사랑해. 준혁의 메시지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 덕분에 버틸 수 있어. 오빠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힘들겠지만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먼지가 많은 구역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했지만 목이 칼칼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가서 또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사람은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지은아, 위에 어떤 분이 너 찾으시는데.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요? 누구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신데 이름은 안 알려주시고 꼭 너를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 급한 일이신 것 같아.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저를 찾을까요? 저는 먼지를 털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께 제가 30만 원을 드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아직 허리가 불편한 듯 조금 구부정하게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는 없었지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제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님 기억하시죠? 그저께 큰 도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께서 빨리 쾌유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제 선택은 옳았던 겁니다. 지점장 말대로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거 받아주세요. 그때 빌린 돈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었어요. 노인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과 함께 두툼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르신 편지까지 쓰실 필요 없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의 선의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낯선 노인을 도와주신 그 마음 정말 귀합니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노인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저와 노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오, 그 할아버지네. 다시 왔어요? 이번엔 또 뭐 달라고? 지점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지점장을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연기 그만하시고 가세요. 우리 직원 또 속이려고 오셨어요? 사기는 범죄라고요. 지점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지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은 정말. 제가 말했지만 지점장은 무시했습니다. 거지끼리 감동 스토리는 집에서 하세요. 여긴 은행이에요. 은행. 품위 있게 운영하는 곳이라고요. 지점장이 노인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지점장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나가셨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인이 나가시자 지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맞지? 사기꾼 맞잖아. 30만 원 돌려준다고. 그거 또 다른 사기 수법이야. 다음엔 더 큰 금액 빌리러 올 거라고. 지점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 어르신은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제가 말하려 했지만 지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당장 지하로 내려가. 창고 정리나 계속해. 수다 떨 시간에 일이나 해. 지점장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만 원과 함께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고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님께 그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따님 같은 선한 사람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머니도 따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그 모든 모욕을 견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이 지점장에게 모욕을 당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노인이 불쾌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미안했습니다. 노인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창고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지점장은 몇 번이나 내려와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30만 원 돌려줬다고 속지 마. 다음엔 50만 원 빌리러 올 거야.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지점장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한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이 주신 편지를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오빠, 오늘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어. 30만 원 돌려주시러. 편지도 주셨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이 오신 것, 지점장이 모욕을 준 것, 편지를 받은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 그 어르신 진짜 좋은 분이셨네. 당신 선택이 옳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 사기가 아니라고. 준혁이 기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점장이 뭐라고 해도 난 후회 안 해. 전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당신은 잘한 거야. 자랑스러워. 준혁이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준혁과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노인의 편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돈과 편지가 제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증거가 될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힘든 시간도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지하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창고가 제 일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상자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생겼고 옷은 매일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곧 동료 직원이 헐레벌떡 창고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위에 올라가 봐. 동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빨리 올라가 봐.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로비가 난리야. 동료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앞에 검은 벤츠 S클래스 5대가 일렬로 정차해 있었습니다. 모두 최신 모델이었고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차량 행렬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2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움직임이 전문가답게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은행 입구를 향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영화에서나 봤던 겁니다. 지점 개설 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한 분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제 은행에 오셨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30만 원을 드렸던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주변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본점장과 부행장이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지점에는 거의 오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땀을 흘리며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본점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부행장도 똑같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숨이 차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예고 없이 온 게 맞습니다. 노인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이 회장이라고요?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실까요? 본점장과 부행장은 노인을 모시고 지점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무실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점장 박민준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점장도 평소에는 본점장을 거의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지점장이 본점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지점장 회장님께서 오셨어. 대한종합건설 강철수 회장님이시다. 어서 인사드려. 본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점장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제서야 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도 노인을 알아본 겁니다. 어제 자신이 거지, 사기꾼이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였지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은 지점장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나? 이지은 씨 어디 계신가? 노인이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며느리라고요? 그때 사무실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제 약혼자 강준혁이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있었구나. 준혁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 오빠. 왜? 여기에. 무슨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지은이에요. 제 약혼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준혁의 아버지가 저분이라고요? 대한종합건설 회장님이 제 예비 시아버님이시라고요? 저는 노인과 준혁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그 노인이 준혁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자산 3조 원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요? 아버님? 회장님이. 준혁 오빠 아버님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모욕당하고 나가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따님 덕분에 어머니 수술 잘 마쳤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노인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점장 박민주는 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본점장이 지점장을 노려봤습니다. 본점장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지점장 설명 좀 해봐. 회장님 며느리를 지난 사흘 동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당장. 본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안타까움, 미안함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노인이 대한종합건설 회장님이시고 그분이 제 예비 시아버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준혁이 중견기업 과장이 아니라 회장님의 외아들이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얼굴을 보니 그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본점장이 지점장을 노려보는 가운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사무실 중앙에 서 계셨고 본점장, 부행장, 지점장,
그리고 저와 준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들어볼까요? 박 지점장. 회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이 은행에 왔었죠. 소매치기를 당하고 넘어져서 허리도 다치고 그때 이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지점장, 당신은 우리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죠?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했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가. 지점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오해요? 어제도 제가 왔을 때 뭐라고 하셨죠? 거짓끼리 감동 스토리는 집에서 하라고. 사기꾼 연기 그만하라고. 회장님의 말씀에 본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지점장, 그게 사실이야? 본점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본점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지점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회장님께 무례를 저질렀으면서. 본점장이 분노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사흘 동안 우리 며느리를 창고에 보내서 청소를 시켰죠. 전 직원 앞에서 망신을 줬죠. 30만 원 사기꾼한테 걸린 바보라고 했죠. 회장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본점장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게 규정상 직원이 사사로이. 지점장이 변명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규정이요? 규정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라는 규정입니까? 회장님이 차갑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준혁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그랬어? 창고 청소를 시켰다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응. 사흘 동안. 화장실 청소도.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 지금 큰일 났어. 알아? 본점장이 지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본점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지점장이 애걸했습니다. 닥쳐. 회장님, 며느리한테 뭘 한 거야? 이게 은행원이 할 짓이야? 본점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본점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본점장, 진정하시고.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회장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지은 씨, 괜찮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회장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창고 청소, 화장실 청소, 전 직원 앞에서의 망신, 점심시간의 외면, 지점장의 끊임없는 조롱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본점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행장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은행장이 할 짓이야. 본점장이 폭발했습니다. 본점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본점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점장, 이런 사람이 은행을 대표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은행의 품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본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은 오늘자로 해고야. 그리고 금융권 전체에 당신 행적을 알릴 거야. 다시는 은행에 발도 못 붙여. 본점장이 선언했습니다. 본점장님, 제발.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지점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본점장은 단호했습니다. 가족 생각은 왜 진작 안 했어? 직원 괴롭힐 때는 생각 안 했잖아. 본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점장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은 제게 거지라고 했죠.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선한 마음을 짓밟은 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비웃음을 당해야 할 일입니까?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은행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나가주세요. 회장님의 말씀에 지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점장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점장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나가자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입니다.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이 제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준혁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이해해. 저는 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본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즉시 본점 VIP팀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본점장이 깊이 사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밖으로 나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우리 며느리 제대로 대접해야죠.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 웃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을 잡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사흘간의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우리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차량이 앞서가고 준혁과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준혁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집안 얘기를 숨긴 거. 준혁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숨긴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뜻이었어.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당신을 만났지.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제가 말하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인지. 준혁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앉아요. 편하게.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그날 일은 사실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준혁이가 당신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말하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매치기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당신은 제 기대를 훨씬 넘어섰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본 겁니다. 낯선 노인을 아무 의심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 마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술도 무사히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의 그 선한 마음. 준혁의 말에 제 볼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며느리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제가 부끄러워하자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본점 VIP팀 발령은 취소하세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 은행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지. 준혁이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회장님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준혁과 함께 걷는데 준혁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은행 계속 다닐 거야? 잘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뭘 하든 내가 응원할게. 당신이 행복하면 돼. 준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본점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어. 한 동료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이해해. 너희도 어쩔 수 없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준혁 씨 좋은 분이더라.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6개월 후 저와 준혁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준혁도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노인께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노인은 고맙다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노인이 떠나시면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님. 오늘 하루 참 따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카페에 노인 한 분이 오셨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답게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가끔 카페에 들르셨습니다. 항상 손님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웃으며 거절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도 손님이야. 공평하게. 회장님의 겸손함에 저는 매번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혁과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제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저없이 도와줍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니까요. 그날 은행 앞에서 쓰러져 계셨던 회장님을 도와드린 것.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행운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